논어 39번째 시간 공야장 20편에서 22장까지 읽겠습니다. 20장입니다. 자왈 영무자 방유도즉 지하고 방무도즉 우하니 기지는 가금야언이와 기우는 불가금야니라. 영무자는 나라가 잘 다스려질 때는 지혜로웠고 나라가 다스려지지 않을 때는 어리석었으니 그의 지혜로움에는 미칠 수 있지만 그의 어리석음에는 미칠 수가 없다. 재밌는 말이죠. 영무자는 위나라 사람입니다. 공자가 위나라를 두고 이제 중심에도 계속 천하를 돌았으니까 위나라에도 관심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은 그 공자보다 한 1세기 이전 사람이에요. 이 사람 역시 진나라 문공 때 활약하던 사람이고, 위나라의 성공이란 사람을 이제 섬겼죠. 성공을 섬겼는데 이 성공을 섬기면서 있었던 그 행적을 두고 이제 평가를 한 거예요. 방유도, 그러니까 방무도라는 건 나라에 도가 없을 때라는 건 성공이 진나라 문공한테 납치라 그래야 되나? 그냥 거기에 가서 있게 되죠. 자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있을 때는 방무도고, 방유도라는 건 돌아와서 이 나라에서 정치를 할 때. 그러니까 정치를 할 때는 그 지혜롭다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 무도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어떤 행동을 했길래 우아한 행동이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공자의 칭찬이 참 재밌어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건 누구나 다 미칠 수가 있다.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어리석게 행동을 한 건 이제 미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우자. 도대체 어떤 멍청한 행동을 했길래 그 멍청함을 칭찬을 했을까? 공자가 사랑하는 멍청함은 무엇일까? 관심을 갈 수밖에 없었죠. 없죠. 이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리석다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리석음은 뭐예요? 자기의 재능을 숨기고 때를 기다리는 거죠.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아직 나가면 안 돼. 이게 되게 도가적인 발상. 그래서 그렇게 일반적으로 해석을 해왔어요. 어지러울 때 나서지 않고 자기 자신을 감추고 가만히 있는 것. 근데 육아적으로 해석하면 이거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를 뭐라고 해석하냐면 거꾸로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잃고 어려움을 무릅쓰는 걸 우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가 위급할 때 몸을 던지는 거예요. 이게 우라고 하는 거죠. 유난지시에 망신순국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하면 해석이 완전히 거꾸로 되는 거죠. 나라가 도가 있으면 자기 지혜를 발현을 해서 다 더 좋게 만들고, 무도할 때 숨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서서 그 위난을 어떻게든 없애거나 그걸 적게 하려고 애쓰는 걸 이제 우라고 해석하는 거죠. 공자가 어떤 말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이게 어리석인 행동이건 도가적인 해석이건 육아적인 행동이건, 공자는 당대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통념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무자 행동을 보고 당시 사람들은 그 사람 왜 이렇게 바보 같은 행동을 하고 그래? 근데 공자는 그 우를 재정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바보 같은 행동이 정말 훌륭하다고 칭찬을 하고 있으니까. 이 평가에 대해서 되게 공자적인 특성이에요. 정명을 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이 쓰는 말을 가져오면서 재정의하면서 그걸 새롭게 만들어가는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도가적으로 해석을 하든 육아적으로 해석을 하든 남들한테 우라는 욕을 듣던 칭찬을 듣던 하면서 자기 능력을 발휘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인물이라는 걸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21장입니다. 자 재진왈 귀여운여 오당지 소자 광간하야 비연성장이나 부지소이 재진이라. 선생님께서 진나라에 있을 때 말씀하셨다. 돌아가자. 우리 마을의 제자들은 쥔치역이고 뜻은 큰데 거친 면이 있으니 환하게 문의는 잘 만들었으나 마름질해서 다듬을 줄을 모르는구나. 뭐 이런 성장이에요. 그때 비유적인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거 오당지 소자라 그랬잖아요.
오당이니까 우리 마을. 그러니까 공자가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공부하던 곳. 그러니까 노나라의 고국이죠. 그러니까 지금 진나라에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고향에 내가 가리키는 제자들이 아직 남아있는데 그들에게 돌아가야겠구나. 그 돌아갈 이유가 뭐예요? 비현성장이나 부지소위 제자 이게 되는 거죠. 그 제자들이 내가 가리킨 이 제자들이 이 광자가 나쁜 뜻이 아닙니다. 이게 맹자에 보면 광견으로 돼 있죠. 경. 이게 진취적이고 이 뜻은 큰데 아직 디테일이 마무리가 안 돼서 이 약간 다듬을 필요가 있는 거죠. 이때 이 간자도 대의 뜻이에요. 대. 간자가 뒤에 나오기 때문에 간자를 뜻을 볼 필요 있습니다. 간결하거나 그래서 크다는 뜻입니다. 뜻밖에. 이런 좀 거칠고 뜻은 큰데 레디컬한 면이 있어서 이게 이제 비현성장이라는 건 그 옷감 짜는 무늬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옷감을 무늬를 넣어서 잘 짰어요. 완벽하게 짰는데 이걸 다듬어야 옷을 만들어 입을 거 아닙니까? 아직 다듬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다듬을 땐 내가 필요하니까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거꾸로 여기서 비현성정이나 오부지 소이제지라 해서 오자 주어가 들어가 있는 판본이 있어요. 이때 주어는 공자가 되는 거죠. 관간한데 비현성장했으니 진나라에 있어서는 여기 있어서는 내가 그대로 어떻게 끝까지 디테일까지 해줄 수는 마무리를 딱 지을 수는 없으니까 돌아가자 이렇게 되는 거고 다른 판본을 보면 오자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제자들은 관간에서 성장을 하긴 했으나 자기 자신이 직접 그들은 주어가 일관되는 거죠. 말음질 할지는 모르니 내가 돌아가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뉘앙스 의미는 크게 차이는 없지만 이렇게 약간의 주어가 다 바뀔 수가 있죠. 공자세가에도 이 기록이 보이죠. 근데 공자가 돌아가자는 소리를 몇 번을 했어요, 사실. 근데 그래서 이게 이 시기 확정하기가 쉽지 않은데 사마천은 이거를 공자 60세 때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기 몇 년 전인 거죠. 65세, 나중에 60세 말에 돌아가게 됐는데 이제 다른 사람의 이제 그 이견에는 이때 아마 염유죠, 염유가 이 노나라의 집권자한테 이제 발탁이 되면서 개씨 집안에 발탁이 되면서 그걸 보고 그 돌아가자겠다는 얘기를 했다는 설도 있는데 그 시기랑 아마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설이 나왔을 거예요. 어쨌든 공자가 돌아가게 한 그 설대로 따르자면 한 5년 후에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많은 시절이 남아있던 그때의 기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장입니다. 자왈. 백이숙제는 불렴구학이라 원시용희라 희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백이숙제는 구악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구악을 생각하지 않았다. 시용은 시이죠. 시 써있자. 이 때문에 원망이 드물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장 되게 이상하게 썼죠. 원시용희라 이렇게 썼죠. 백숙제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하고 숙은 형제 서열을 나타내죠. 백에는 맞이고 숙은 막내죠. 중간에 형제들이 또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하고 쟤는 이름이 아니라 시호입니다. 시호. 그 백이의 이름은 이제 윤이고 윤. 숙제의 이름은 지란 말이에요. 지. 근데 이제 이와 제라는 이제 시호로 알려졌죠. 워낙 유명한 인물이죠. 여기 구악 인데 구악 생각을 해보세요. 구악을 품지 않았으니까 원망이 적다 이렇게 됐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역시 핵심어가 원이란 말이에요. 원. 사실 이때 원은 원망이라기보다는 사실 원한에 가까워. 뉘앙스가 굉장히 센 말입니다. 이게 원한에 가깝죠. 그래서 이 학자들은 이 원이 구악을 받는 말이기 때문에 이 구악이라고 읽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읽어요? 구오라고 읽는 거죠. 이 오에 원망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악이라고 읽어서는 구오라고 읽어야 되고 이때는 그러니까 원망이죠. 묵은 원망. 묵은 원망을 품지 않았으니까 이 원인 때문에 결과적으로 원망이 없어. 이래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하도 구학이라고 일본이 뭐 읽긴 합니다만 이거 중요합니다. 이 구오라고 읽고 그때 오는 원망의 뜻이다. 그래야지 문장이 깔끔하게 잘 됩니다. 원시용이라 원망이 적다 그랬는데 이때 주어가 좀 빠져 있죠. 백의 숙제는 올해 이게 사실 무슨 일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원망을 품을 일이 있었을 텐데 어떤 일인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어떤 일인가 옛날에 있었는데 그 옛날에 있었던 원망을 마음속에 두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원망이 드물었다. 다시 말해서 주어를 백의 숙제로 보는 거죠. 근데 주어를 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백의 숙제는 남이 자기한테 했던 원한 맺힌 일을 마음에 두고 있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남이 백의 숙제를 원망할 일이 적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논리적으로 이게 말이 되거든요. 어쨌든 구오는 남과 자기의 관계에서 얘기하니까 내가 저쪽을 원한을 품지 않으니까 저쪽도 이쪽 나한테 원한을 품을 리가 없죠. 이게 주자 해석이 이래요. 남이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논리적으로 이게 맞습니다. 어느 게 맞는지. 백이 숙제와 남을 원망 안 했을까요? 남이 그들을 원망 안 했을까요? 사마천 백이열전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테마인데 사마천은 그 백이 숙제의 노래를 싣고서 백이 숙제는 원망을 했겠는가 안 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글을 끝맺고 있거든요. 여지를 남기고 있어요. 아마 사마천은 인간적으로 원한이 없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이제 암시를 하면 딱 끝내죠. 흔히 우리가 이제 백의 숙제를 지조를 대표하는 인물로 알고 있고 가장 절개 있는 인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공자에 의해서 가치가 천명된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 대목 때문에 그래요. 공자가 백의 숙제를 높이 평가했고 이 딱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그 근거가 이거예요. 불렴부학이란 말이에요. 불렴부오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공자가 생각하는 건 과연 어디에 있을까? 공자는 뒤에 가서 하늘도 원망하지 않고 사람도 원망하지 않는다. 이때는 원망이라 원한이라는 뉘앙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강한 뉘앙스인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난 큰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주석가들도 그런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백의 숙제가 사실 우리에게 알려진 거는 이제 주나라 곡식을 안 먹고 이제 수영장에서 굶어 죽었다 이 얘기인데 자기가 희생이 되면서 잘못이 없는데 자기가 희생이 되면서도 남에게 원하는 둘째치고 원망을 품지 않을 수 있는 게 어떤 경지일까요? 사람의 인간의 그 저기가 마음 씀씀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자기 희생당해요. 원망이 없을 수 있을까? 공자는 없다고 본 거예요. 이게 공자가 파악한 인물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백의 숙제의 마음속엔 뭐라 그랬어요? 원망이 거의 없었다. 희자 썼죠? 원망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원망이 거의 없었다. 뉘앙스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자는 그 백의 숙제가 갖고 있었던 그 원한 맺힌 마음이 거의 드물었고 그게 이들을 대표하는 마음으로 생각을 했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하늘도 원망하지 않고 사람 불원천 불우인하지 않은 게 공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인물이 그 공자의 평가에 그치지 않고 공자에게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으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상 39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